안녕하세요. 어디서 인터뷰를 할 때만 제 이름 석자를 읊어본 것 같은데 이렇게 유튜브에 냅다 제 이름부터 소개하려니까 쑥스럽기 그지없네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장정숙이라는 그냥 평범한 애청자 중 한 명입니다. 내과 의사로 젊은 날을 다 보내며 살던 전 현재 제가 세운 의료재단의 이사장으로 이름만 남아있죠. 이 병원은 제 젊음이 있고 그 노력들이 묻어나 있는 제 인생의 값진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 자식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이 아닐까 늘 생각했어요. 제겐 아들 둘에 딸 하나가 있습니다. 홀로 세 남매를 키우는 건 꽤 고단한 일이었죠. 그야말로 전쟁 같은 시간들이었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남편과 사별을 했고 그 뒤론 제가 가장이자 엄마였고 또 의사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루하루를 버티다 보면 그저 오늘도 무사히 보냈구나 하는 생각으로 지쳐 쓰러져 잠이 들었었죠. 그래도 전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웠어요. 아이들이 잘 자라주었다고 한때는 믿었으니 말이죠. 첫째 아들은 지금 제 병원 부원장으로 자리를 맡고 있습니다. 겉보기엔 아주 점잖고 바른 사람이죠. 목소리도 낮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안심시키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하지만 어머니인 제가 보기엔 도무지 속을 알 수가 없는 자식이죠. 저를 향한 존중보다 어머니 자리가 언제 비나 하는 눈치를 먼저 읽게 될 때가 많았거든요. 늘 효자인 척 하면서도 계산이 무척 빠른 자식입니다. 병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 제자리를 노리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겠죠. 둘째 아들은 솔직히 말해 늘 제 속을 썩였어요. 사업을 한 데서 도와줬고 또 망했다 해서 메워줬고 그런 식으로 5번이나 기회를 줬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은 실패를 반성하기보단 저를 계좌나 지갑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아서요. 표면상으로는 엄마 늘 죄송해요 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만 그 속엔 과연 진심이 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아프다는 걸 알았을 때도 가장 먼저 찾아온 건 둘째 아들이었지만 그 눈빛 안에 걱정보단 또 다른 기회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 막내딸 서윤인 현재 대학병원에서 내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조용하고 참 속이 깊은 자식이었죠. 늘 절 따라다니며 그랬습니다. 엄마, 난 나중에 커서 꼭 엄마처럼 멋진 의사 될 거야. 나도 내과 의사에서 엄마처럼 아픈 환자들 돌보면서 그렇게 살 거야. 그래, 우리 서윤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엄마가 우리 서윤이 하나 보고 산다, 정말. 그런 막내딸은 단 한 번도 사고를 친 적도 없고 정말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따라 조용히 또 묵묵히 길을 걸었어요. 그렇게 큰 막내딸이 정말 내과 의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막내딸 하나는 제대로 키웠구나. 자식 농사를 제대로 망친 줄 알았는데 우리 서윤이 하나는 사람답게 키워놨네. 막내딸을 보면서 유일하게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죠. 막내딸은 지금도 매주 제게 전화를 걸고 짧은 휴가라도 생기면 제 곁에 와주곤 합니다. 단 한 번도 제게 무언가를 바란 적이 없어요. 엄마가 엄마답게 살아온 것처럼 저도 제 길 열심히 살 거니까 우리 엄마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좀 내려놓고 쉬셔야죠. 엄마한테 내가 있는 거 알죠? 그래, 서윤아. 엄마가 정말 늘 고맙다. 엄마가 너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네가 참 잘 커졌구나 싶어. 엄마가 정말 고마워. 막내딸과 대화를 하면 그렇게 눈물나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사실 막내딸 하나만 있어도 전 정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왜 전 두 아들에게 그렇게 마음을 준 건지, 결국 그게 두 아들을 망친 건 아닌지 스스로에 대한 자책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도 자식이라고 늘 너무 믿었던 죄로 전 너무 충격적인 결말을 맞이할 줄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전 이렇게 살아왔어요. 겉으로 보기엔 부유한 집안이고 탄탄하고 자식들도 잘 키워낸 대단한 엄마이자 의사로 말이죠. 하지만 겉과 속이 다른 건 가족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니 어쩌면 가족이라서 더더욱 서로에게 쉽게 가면 쓸 수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첫째 아들은 어느 순간부터 말끝마다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죠. 엄마는 이제 좀 쉬셔야죠. 병원 일은 저랑 집사람이 알아서 다 할 테니까 걱정 말고 좀 쉬세요.
저 말이 처음엔 든든하기도 하고 참 고맙기도 했어요. 그동안 달려온 세월이 있으니 이제 좀 내려놔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였을까요? 병원 회의 자료에서 제 이름이 빠지기 시작했고 중요한 계약은 제게 보고도 없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회의에 참석이라도 하려면 첫째 아들은 막아서고 말했죠. 아유, 엄마, 그런 소소한 건 제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회의 오지 마세요. 자꾸 엄마가 나서면 제 체면이 좀 그렇죠. 안 그래요? 중요한 회의니까 엄마가 아직은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죠. 엄마 저 아직도 못 믿으세요? 저도 할 수 있다니까요. 능청맞게 늘 어물쩍 넘기며 절 제외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점점 제자리인 상징으로만 남고 실질적인 결정권은 첫째 아들과 첫째 며느리가 맡기 시작했죠. 정확하게 말하면 첫째 며느리 손에 놀아나고 있었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간호조무사로 일했었고 그렇게 제 아들과 눈이 맞아 결혼을 했어요. 처음엔 참 순하고 착해 보여서 좋았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저희 병원에 자리를 내줬고 그게 제 가장 큰 실수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렇게 첫째 며느리가 병원에 들어오자마자 직원들 사이에 무서운 사람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환자 가족들 앞에선 웃다가도 돌아서면 뒷말이 자자했어요. 제가 누군지 모르세요? 제가 이 병원 물려받을 장남 와이프인 거 모르냐고요. 이 집 며느리 중에 가장 오래 있기도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 같아요? 제 존재를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다들 알아서 좀 잘 하세요. 거슬리게 하지 말고. 첫째 며느린 권력을 이용해 직원들에게 갑질을 밥 먹듯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안에서 본인 자리가 굉장히 크며 당연하다는 듯 말이죠. 어느 날은 제게 대놓고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어머니 이제 좀 쉬세요. 그이가 전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안 지치세요? 저희가 병원 물려받을 거고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아 설마 뭐 다른 누구 주시려는 거 아니죠? 그래, 무슨 말인지 잘 알겠다. 앞으로는 굳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건 안 하는 게 좋겠어. 서로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아, 왜요? 당연히 해야 할 말 하는 것뿐인데요. 암튼 어머님 좀 내려놓고 쉬세요. 저랑 그이랑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안 그래요? 전 바로 그때 알았죠. 이 아이 눈에 전 시어머니가 아니라 병원 이사장의 자리라는 걸 말이죠. 이렇게 씁쓸한 상황에 둘째 아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가 오곤 했습니다. 엄마, 뭐 별일 없죠? 너 또 돈 사고 친 거야? 아, 왜 또 이번엔 무슨 일인데? 빨리 말해봐.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엄마 이번엔 진짜거든요. 제발 도와줘요. 에? 아, 이 브랜드 무조건 잘 돼요. 이번까지만 이번까지만 도와주세요. 너 지금 그 똑같은 말을 몇 번이나 한 줄 알아? 도대체 왜 그러니? 왜 가정도 있는 애가 언제까지 그렇게 대책 없이 살 거냐고. 사업이고 뭐고 다 접고 정상적으로 돈 벌 생각이나 하라고 했지. 아, 좀 도와줘요. 진짜라고요. 이번엔 엄마 말대로 돈 벌어야 잘 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전 늘 도와줬습니다. 2번, 3번, 5번이 넘도록 말이죠. 그렇게 재단에서 돈이 빠져나갔고 그 흔적을 지우느라 회계팀은 야근을 해야 했어요. 그러나 정작 둘째 아들은 늘 밝은 얼굴로 절 찾아와서 팔짱을 끼고 아양을 부리곤 했죠. 역시 우리 엄마밖에 없다니까. 아, 엄마 덕에 이번엔 진짜 잘 풀릴 거니까 걱정 마세요. 내가 우리 엄마한테 효도할 거니까 딱 기다리세요. 효도 같은 건 바라지도 않으니까 제발 잘 좀 살아, 제발. 늘 저렇게 돈이 나가야만 다정한 아들의 모습으로 절 반겼습니다. 어쩌면 전 그 말이 듣고 싶어서 계속 도와줬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두 아들과 며느리 속에 살다 보니 막내딸에게 고마움을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 가슴을 울릴 때가 있죠. 막내딸은 꼭 다정함이 묻어있는 한마디로 제 심금을 울리곤 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무슨 일이 있어도 막내딸은 제 곁을 유일하게 지켜줬고 함께 했어요. 가족이라는 단어가 다시 따뜻하게 느껴졌던 유일한 순간이었죠. 참 누구보다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왔고 자식들 잘 되길 바라며 제 병원도 시간도 그리고 돈까지도 모든 걸 아낌없이 나눠줬습니다. 그게 엄마로서의 도리라고 믿었고 후회도 없죠. 그렇게 이제 절 보는 자식들의 눈빛은 무섭게 변해 있었고 절 보는 시선이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었어요. 자리를 보는 눈, 재산을 탐하는 눈은 참 제 가슴을 후벼 파면서 슬프게 만들었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봄이 참 좋게 피어나는 계절이었죠. 매화도 벚꽃도 흐드러지게 피었고 바람은 살랑살랑 불고 아무리 마음이 복잡해도 이런 날씨엔 사람이 괜히 마음이 풀리는 법이죠. 이런 제 마음을 알기라도 한 듯 첫째 내외가 뜬금없이 집으로 찾아와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이번 주에 날씨 너무 좋다는데 우리 다 같이 봄 소풍 한번 갈까요? 서윤이도 오랜만에 쉬는 날이라던데 이참에 갔다 와요. 다들 한자리에 모일 기회도 별로 없잖아요. 그래. 서윤이도 오면 너무 좋지. 뭐 그래, 이참에 다 같이 다녀오자. 저희가 알아서 싹 다 준비할 테니까 엄만 그냥 몸만 오고 재미있게 놀 준비만 해. 그래, 알았다. 좋은 생각 잘했네. 정말 뜻밖이었죠. 늘 바쁘다며 얼굴도 잘 안 비추던 자식들이 먼저 나서서 가족 소풍을 제안하다니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엔 조금 의심도 들었습니다. 이럴 애들이 아닌 걸 제가 모르지 않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 뭐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라도 시간 내서 다 같이 웃으며 밥 한 끼 할 수 있으면 그걸로 됐지. 이렇게 점심시간 보내다 보면 서로 어색함도 풀리고 오해도 풀리겠지. 전 그 기회에 조금 더 가까워지려고 했어요. 좋은 날에 좋은 자리에서 서로 쌓였던 것도 풀려고요. 어쩌면 그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겠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저흰 차를 타고 산으로 향했죠. 첫째네 차를 타고 첫째 내외와 함께 갔어요. 막내딸은 병원 당직이 있어서 조금 늦는다고 전해 들었죠. 첫째 내외와 함께 가는 차 안에서 어색할 줄 알았지만 의외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평소엔 보기 힘들던 첫째 내외의 너스레와 자연스러운 이 분위기에 저 역시 긴장을 풀고 그 분위기를 즐겼어요. 어쩌면 제가 너무 예민했나 싶기도 했고요. 산 중터 공터에 돗자리를 펴고 준비해온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사실 음식은 죄다 첫째 며느리가 사온 배달 도시락이었지만 그마저도 전 고맙게 느껴졌어요. 첫째 아들은 정성 들여 커피를 내려줬고 둘째 며느린 옆에서 SNS에 올릴 사진을 찍겠다고 아주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분명 모두 한자리에 있는데 왠지 함께 있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첫째 내외 그리고 둘째 내외는 뭔가 갑자기 말수가 적어졌고 어색한 연기를 하듯 행동하는 모습이 눈에 자꾸만 거슬렸습니다. 한편으론 얘네가 왜 이럴까 싶으면서 제가 있어서 불편해서 그런가 싶기도 했고요. 한 가족이 맞나 싶을 만큼 서로 어색하고 관심 없는 눈과 흘겨보는 인매, 그리고 억지스럽게 웃는 얼굴들까지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제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던 찰나에 두 며느리가 제게 말을 했어요. 어머니, 저희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여기 근처에 나무 많은 데 있죠? 거기 계세요. 금방 다녀올게요. 산속 어디든 풀숲에 대충 있으려는 생각으로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발걸음을 때려다 문득문득 두 며느리와 두 아들의 뒷모습이 눈에 밟혔어요. 낮게 속삭이던 목소리, 귀에 바람이 스쳐가는 것처럼 아주 희미하게 들리던 말들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전 조용히 뒤를 밟아 따라갔어요. 기어들듯 걷고 숨도 죽인 채로 바위 뒤에 몸을 숨겨 대화를 엿들었죠. 저 노인네 진짜 지긋지긋하네. 저 노인네만 없으면 병원 완전히 우리 건데 말이야. 우리가 물려받으면 동산의 지분도 줄 거야. 알지? 당연하죠, 형님. 우리 할 수 있어요. 사고 처리하면 자연사로 넘어간대요. 산인데 뭐 넘어졌다면 그만 있죠. 안 그래요? 그래, 맞아. 오늘이 딱 기회야.
이렇게 좋은 날씨 봐봐. 하늘도 우리 도와주는 거라니까. 숨이 막히는 줄 알았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저 자식들처럼 두 며느리도 품고 살았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입에 담을 수 있을까 싶었죠. 그 순간 뒷걸음질 치다 발을 헛디뎠습니다. 그렇게 바위에 부딪히며 돌이 굴러 떨어졌고 전 균형을 잃고 그대로 아래로 굴러 떨어졌어요. 산의 공기는 아직도 따뜻했지만 제 심장은 얼어붙은 듯 식어버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몸이 바닥에 닿는 순간 눈앞이 까맣게 흐려졌어요. 그리고 생각을 했죠. 이제 알겠구나. 이것들이 날 어머니가 아닌 걸림돌로 여긴다는 걸 말이야. 내가 죽기를 바란 거야. 결국 그날이 오늘이었구나. 그렇게 전 아래로 굴러떨어지며 쾅 소리와 함께 머리를 부딪힌 순간 모든 게 사라졌어요. 시간도 소리도 기억도 희미해지기 시작했죠. 다행이라 해야 할지 죽진 않았습니다. 의식은 멀쩡하지 않아도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죠. 제 몸 어딘가 깊은 곳에서 그저 말이 도통 나오지 않을 정도로 힘이 없었고 통증이 하나둘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점점 시간은 흘렀고 잠시 잠에 들었다 깼을 때 절 찾는 듯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색대의 무전, 헬기 소리들이 들렸고요. 절 찾고 있고 곧 구조될 거란 희망에 가슴이 저릿하게 안도가 됐어요. 하지만 곧 내 눈에 들어온 모습들은 차라리 안 봤으면 좋았을 광경이었죠. 첫째 내외는 대충 찾는 신용만 하고 있었고 그 옆에 둘째 내외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내내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연거푸 한숨만 내쉬고 있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상황에도 둘째 며느린 SNS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온 가족 봄 소풍 온 날인데 최악의 날로 변해서 너무 속상하다. 산악사고로 인해 시어머님이 실종된 상태고 가족의 슬픔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다. 꼭 무사히 제 시어머니께서 구출되시길 모두 간절히 바라주세요. 그 와중에 저런 가식적인 글과 함께 슬픈 표정에 셀카를 올린 둘째 며느리였죠. 점점 제 가슴 속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 자식들은 그 누구도 진심으로 절 찾고 있지 않았어요. 그 순간 어디선가 들려오는 절박한 목소리가 들렸죠. 정말 산 전체를 뒤흔들 만큼 크게 울리는 막내딸의 울부짖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제발 뭐라고 말 좀 해봐. 엄마, 내 목소리 안 들려? 말 못하겠으면 엄마가 뭘 던져봐. 내가 찾을 수 있게. 제발 엄마. 엄마 이렇게 못 찾으면 나 못 가. 안 갈 거야. 엄마, 제발 대답 좀 해줘. 딸은 정말 눈물 나도록 서글피 울고 있었어요. 멀리서 보니까 산을 오르다 넘어지고 바위에 무릎이 까져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수색대원들이 말려도 본인이 나서서 절 찾고 있었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애타게 말이죠. 그때였습니다. 막내딸은 어디선가 제 귀걸이 하나를 발견했죠. 여기요! 여기에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여기 이거 저희 엄마 귀걸이에요. 분명 그럼 이 근처에 있는 거니까 빨리 찾아주세요. 제발요! 수색대가 달려왔고 이내 절 찾아냈죠.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들것에 절 옮겼고 그 모든 순간을 전 몸은 움직이지 못한 채 의식 너머에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막내딸은 제 손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엄마, 제발 버텨주세요. 엄마 이렇게 가면 나 못 살아. 안 돼. 엄마, 제발. 엄마 조금만 버텨줘요. 막내딸의 손끝 온기가 눈물의 따스함이 제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눈을 떴어요. 흐릿한 시야 속 저를 향해 오는 막내딸의 얼굴만이 보였고 그 뒤에 아주 날카롭게 차가운 시선들이 느껴졌죠. 첫째 내외와 둘째 내외는 제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전 말하고 싶었어요. 의식이 점점 흐릿해져가는 그 상황에 막내딸의 손을 붙잡고 겨우 몇 마디를 꺼냈습니다. 서윤아, 저것들이 나를... 하지만 숨이 점점 가빠졌고 온몸이 저릿하게 굳었습니다.
눈이 다시 감기기 시작했고 멀어지는 듯한 소리 속에서 마지막 힘을 다해 입을 뗐어요. 엄마, 뭐라고요? 괜찮아. 천천히 말해봐요. 네 오빠랑 새언니, 며느리들이 전부 나를... 그렇게 전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잃었던 의식을 찾은 건 이번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창밖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봄이었지만 제겐 그 어느 겨울마다 찬바람이 부는 느낌으로 눈을 떴어요. 잠시 이게 꿈은 아니었나 생각을 할 정도로 충격이 컸지만 눈앞에 보이는 자식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현실이었다는 걸 깨닫게 됐죠. 산속에서 제가 들었던 그 말들은 여전히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않았지만 전 똑똑히 그날의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곧장 막내딸의 울부짖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진짜 고마워요. 엄마 괜찮아요? 놀랐지? 아니야, 엄마. 그런데 마지막에 하셨던 말 기억나는 거죠? 그런 거죠? 오빠들이랑 새언니들이 뭘 하려고 했다는 그 말이요. 막내딸의 눈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슬펐어요. 두려움과 혼란 그리고 분노까지 차오르고 있었죠. 전 그런 막내딸에게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들었어. 똑똑히 기억해. 그 애들이 엄마 없애려고 했어. 그날 산에서 말이다.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비우고 엄마를 거기에 다른 곳에 있게 했는데 엄마가 따라간 거야. 아무래도 이상해서 갔는데 몰래 엿들었거든. 여기서 사고 나면 자연사 처리된다고. 그렇게 똑똑히 들었어. 엄마,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걱정 마요. 엄마 회복에만 신경 쓰고 다른 생각 아무것도 하지 마. 알겠죠? 너 안 돼. 그렇게 하지 마. 다쳐. 엄마가 회복하고 알아서 할게. 아무것도 하지 마. 아니요. 저 절대 가만 못 있어요. 가만히 안 둬요, 저것들. 막내딸의 도끼 어린 눈빛을 그 순간 처음 봤어요. 그리고 그 말을 마친 순간 병실문이 열렸고 첫째 내외 그리고 둘째 내외가 들어왔습니다. 분위기는 아주 묘하게 싸늘했고 막내딸은 바로 입을 열었어요. 혹시 그날 산에서 어머니한테 무슨 말씀 하신 거 있으세요? 그러자 첫째 아들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엄마 그날 약 드신 거 알지? 그리고 며칠간 정신 오락가락 하셨잖아. 아니 그뿐이야? 나이가 있는데 발 헛디뎌서 떨어질 수도 있지. 너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아, 그래? 끝까지 그게 전부 다 이거지? 너 뭐 요즘 투잡으로 작가 일해? 소설 쓰냐? 엄마가 뭐라고 했든 그 말을 믿는 건 너무 나간 거 아니야? 이어 첫째 며느리도 말했습니다. 저희 화장실 간다고 꽤 멀리 갔었는데 어떻게 그 말을 들으셨겠어요? 정말 억울하다 못해 좀 서운하네요. 어머님께서 뭐 꿈이라도 꾸신 거 아니세요? 엄마, 우리가 뭐 페류나예요? 엄마를 죽이긴 왜 죽여요? 진짜 미치겠네. 야, 서윤이 너도 이제 그만 좀 해. 전 순간 제가 정말 가족이 아니구나, 엄마가 아니구나 느꼈습니다.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억지인데 저 아이들은 아무렇지 않게 서로 짜고 연기를 하고 있었죠. 그날 산에서 뱉은 그 말처럼 지금도 똑같이 가면을 쓰고 말입니다. 하지만 막내딸은 달랐어요. 제 손을 꼭 잡고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아니야. 엄마, 난 엄마 말 믿는 거 알죠? 엄마가 환각이든 뭐든 그렇게 말씀하실 분 절대 아니라는 거 난 알아요. 여태껏 다들 엄마를 어떻게 대해왔는지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내가 밝힐 거니까 걱정 마세요. 서윤아, 그러다 너 정말 다친다니까 하지 마. 엄마가 할 테니까. 아니요. 엄마, 내가 해요. 엄마가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싸울 거야. 내가. 막내딸의 말에 전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래서 결심을 했죠. 막내딸 홀로 고군분투하며 위험하게 두지 않겠다고 말이죠. 전 제가 직접 증거를 찾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며칠 후 회복 중인 척 병실에 누워 있으면서도 전 몰래 핸드폰을 들고 제 병원 행정실장에게 연락을 했어요. 제가 자리를 비운 동안 병원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산에서 내려온 뒤 응급실과 병원 사이 누가 뭘 했는지 확인하고 싶었죠. 제가 입원해 있는 곳이 제 병원이라 정말 다행이란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병원 복도랑 응급실 쪽 CCTV 며칠 분량 좀 부탁할게요. 단, 내가 이걸 요청했다는 건 우리 둘만 알아야 돼요. 누구에게도 알리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홀로 보실 수 있도록 정리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또한 보안 유지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한 건 딱 하나였어요. 막내딸도 모르게 조용히 확인할 수 있는 CCTV, 바로 그 하나였죠. 이젠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제가 환각을 본 건지, 그날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든 걸 밝혀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병원도 제 딸도 다 저 아이들 손에 망가지고 말 테니까 말이죠. 의식을 되찾고 나서도 며칠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어요. 말이야 조금씩 나아졌지만 손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았고 기억도 간헐적으로 끊길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선명해지는 것이 있었죠. 바로 며느리들의 목소리. 그날 산속에서 벌어진 일은 잊으려야 잊히지가 않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헛소리도 아니었고 분명한 계획의 명확한 악이었던 걸 전 알았거든요. 그러니 전 움직여야 했습니다. 혹여나 막내딸이 나서서 대응하다 다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엄마인 제가 더 먼저 나서야 했죠. 손이 떨려도 두통이 와도 제 병원에서 벌어진 일들을 모두 알아야 했고 제 상황도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행정실장에게 CCTV 기록을 받았고 그날 제 병실로 찾아와 조그마한 USB를 주며 말했죠. 이사장님이 지시하신 파일입니다. 보안 유진 철저하게 해서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아직 완벽히 회복하신 게 아닌데 정말 보셔도 괜찮을지 우려스럽습니다. 걱정 말아요. 나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지. 고맙고 보안 유진 끝까지 부탁하네. 그날 전 노트북을 가져와 영상을 보기 시작했고 정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제가 의식 없이 응급실로 실려오던 장면 옆에서 다급한 표정은 오직 막내딸 뿐이었어요. 첫째 아들은 그저 팔짱을 낀 채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고 둘째 내외는 핸드폰만 계속하고 있었어요. 첫째 며느린 뭐가 그렇게 화가 났는지 답답하다는 듯 손 부채질만 하고 있었고요. 그 와중에도 첫째 며느린 직원들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키고 있었고 아주 왕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의 영상엔 두 며느리들이 빈 회의실에 들어가 대화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 회의실이 녹취가 된다는 건 몰랐던 모양이죠. 형님, 아주버님 병원장으로 올라가고 저희 신랑 부원장으로 올려주시는 거 맞죠? 그럼 저도 이 병원에 들어오는 거고요. 그래, 그렇게 하자고. 서류 정리들이 필요하긴 한데 그거야 밑에 것들 시키면 그만이니까 신경 쓰지 마. 솔직히 저 노인네가 깨어나도 오래 못 버틸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뭐 버텨봐야 얼마나 버티겠어요. 아우, 그냥 이참에 좀 조용히 가지. 즐겨요, 정말. 이젠 의심이 아니라 증거까지 있는 확신이었죠. 제가 사라졌을 때 저들은 절 완전히 제거시키려고 했고 그저 재산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만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겨우 구조된 상태로 병실에 있는 전 그들에게 그저 귀찮은 변수였던 거죠. 정작 눈으로 확인을 하니까 참 쓰리고 아팠습니다. 며칠 내내 생각이 꼬리를 물기도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늦은 오후 아무도 없을 때 한 간호사가 절 찾아왔어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이사장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실례 무릅쓰고 찾아왔습니다. 사실 그날 제가 대기실 옆에서 두 며느님의 대화를 들었거든요. 처음엔 그냥 넘기려 했는데 이건 정말 아니겠다 싶어서 녹음을 했어요.
그렇게 간호사가 내민 녹음기 안은 첫째 내외와 둘째 내외가 돌아가며 제 상태를 체크하고 간호사에게 던질 말들과 추악한 실체가 담겨져 있었어요. 이러다 진짜 돌아가시면 절차는 우리끼리 바로 정하자. 깔끔하게 말이야. 서인이 걘 아무것도 주지 말고. 좋아. 근데 유언장 확인해야 할 텐데 변호사 부를까? 아마 재단 지분을 분산시켜놨을 거란 말이야. 빨리 준비하도록 하죠. 의식 깨어나 봤자 어차피 몇 주 못 버틸 것 같으니까. 우린 미리 준비해서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때요? 정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제가 알아야 할 현실이었어요. 전 곧바로 병원 재무 데이터를 요청했죠. 과거엔 하나하나 직접 확인했지만 요양에 들어간 이후 손을 뗐던 영역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손을 떼면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 첫째 며느리 이름으로 처리된 환자 지원금 내역 중 현금 입금 내역이 반복적으로 발견됐고 어느 환자 보호자에게 상급 병실 배정, 대가로 500만 원을 따로 받은 정황이 있었어요. 이어 둘째 며느리는 최근 들어온 의료기기 단가가 시장가보다 30% 이상 높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있었죠. 서류상 계약한 업체는 이름도 처음 들어본 생소한 곳이었고 알아보니 그 대표가 첫째 아들 지인이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를 애초에 병원에 들인 적도 없는데 이미 병원 일을 몰래 하고 있었다는 것에도 충격을 받았어요. 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한참 동안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고 손끝이 저렸거든요. 내가 만든 병원인데 왜 내가 이 병원에서 몰래 감시자처럼 굴어야 하는 거지? 어떻게 자식들이 부모한테 이럴 수가 있어? 분노, 배신감, 수치심에 치를 떨었습니다. 한땐 이 병원을 아들들에게 물려주면 제가 만들어온 가치를 지켜줄 줄 알았어요. 그러나 지금 자식들은 이 병원을 뜯어먹을 고기 덩어리쯤으로 여기고 있었죠. 전 다시 노트북을 열었고 녹취 파일과 CCTV 영상 그리고 재무자료 전부 별도 하드에 백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하드디스크를 손에 쥐고 중얼거렸죠. 이제 알겠네. 내가 사라졌을 때 이것들이 무슨 짓을 했을지를. 이게 정말 너희들의 본 모습인 거지? 전 병원 내 조사를 더 철저히 시작했고 복수의 서막은 그렇게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밤이 깊던 어느 날 병원의 사무동엔 모든 불이 꺼졌고 사무동엔 저만 있었어요. 진료기록은 정리됐고 로비는 아주 고요했죠. 단 한 곳 이사장 전용 사무실에 조명만이 켜져 있었습니다. 전 묵묵히 회의실 근처의 복도 벽과 회의실 내부에 작은 녹음기를 부착했어요. 사무실 보건공사를 핑계로 CCTV 일부를 임시 차단시킨 상태였죠. 대화가 필요하다며 부른 첫째 내외 그리고 둘째 내외 바로 옆 회의실에서 회동을 갖는다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덕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이사장 자리를 대신해서 회의를 연다는 말에 처음엔 분노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이젠 너희 입을 통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지. 두고 보자고. 전 녹음기에 전원을 켜고 사무실 안에서 귀를 기울였어요. 조용히 터져나오는 웃음소리에 이어 첫 번째 내외와 둘째 내외의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진짜 엄마가 깨어날 줄 누가 알았겠냐? 아니 저렇게 멀쩡해질 줄 누가 알았겠냐고. 다 끝인 줄 알았더니 이거 골치 아프게 생겼네. 입 조심해. 혹시 몰라. 쥐도 아니고. 그냥 동서랑 말한 거 그거 말 세면 우리 둘 다 감옥행이야. 이제 난 모르겠다. 솔직히 난 아무 말도 안 한 거 알지?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먼저 얘기 꺼냈잖아. 무슨 사고 나도 자연사 처리된다면서 이제 와서 오리발이야? 나한테 엎어 씌울 생각 마. 난 그날 입도 안 뗐어. 동서가 다 짠 거 아닌가? 난 그저 옆에 있었을 뿐이고. 그 순간 전 손에 쥔 펜을 떨어뜨렸어요. 모든 말이 그대로 너무 사실 그대로 담겨 있었죠. 가족이라 믿었던 자식들은 제가 앓는 지병과 기회를 만들어 자신들의 몫을 가져가려 했던 추악한 것들이었어요. 이젠 서로를 불구덩이에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전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사무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눈앞이 아주 깜깜했지만 눈물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속이 아주 시렸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엄마인 나를 없애고 싶었을까? 어련히 알아서 줄 재산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려고 한 거지? 병원 하나 차지해보겠다고 가족이란 이름으로 웃던 자식들이 이젠 생존을 위해 서로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전 입가에 얇은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래, 너희들은 이제 끝인 줄 알고 있겠지만 난 이제 시작이야. 이제 너희가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서로를 얼마나 찌를 수 있는지 서로의 밑바닥을 끝까지 보게 해주마. 참 쓰라린 현실이지만 전 이제 더는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척이지만 점잖고 첫째 며느리는 예의 바르고 나긋했죠. 둘째 아들은 말뿐이더라도 늘 엄마에게 효도하겠다고 도와달라고 했었고 둘째 며느리는 제가 힘들지 않길 바란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눈물도 말들도 미소도 전부 계산된 연극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았습니다. 전 책상 서랍에서 봉인해뒀던 공증 서류 하나를 꺼냈어요. 그 속엔 이사장직 복귀에 대한 긴급 결의 서류와 재단 비상감사 권한 발동 문건이 함께 들어있었죠. 너희들이 착각하는 것 같은데 이 병원은 여전히 아직도 내 거란다. 홀로 중얼거린 후 전 노트북을 열고 녹음 파일을 파일명 하나로 저장했습니다. 그날의 대화, 회의실 증거 파일, 그렇게 하나씩 준비를 했어요. 모두 지옥이 뭔지 보여줄 작정이었으니 말이죠. 전 집으로 모두를 불렀습니다. 고요한 공기 속 눈앞에 첫째 내외, 둘째 내외가 앉아 있었죠.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자신들에게 어떤 파장이 올지도 모른 채 또 연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가증스러운 모습이 꼴보기 싫어서 전 곧장 말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말아마. 내 병원 지분 일부를 서윤이에게 전부 양도했어.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첫째 내외 둘째 내외에 거센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분을 왜 갑자기 아가씨를 줘요? 아니 여기 아들들이 있는데 왜 딸을 주시냐고요? 어머님, 정말 어디가 크게 다치신 거 아니세요? 어떻게 아가씨를 줘요? 이 병원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도 모르잖아요. 지금껏 이 병원을 운영해온 사람은 우리예요. 저희라고요. 운영을 했다고 했니 너 지금? 내가 병실에 누워있는 동안 병원 기기 거래로 뒷돈이나 챙기고 환자 가족에게 돈 요구한 게 운영이냐? 너희들이 말하는 운영이 이딴 거냐고. 입 다물고 들어. 내 말 아직 끝나지도 않았다. 자, 이 녹음기 안에 너희들이 회의실에서 한 추악한 대화들이 들어있어. 필요하면 재단을 제출할 생각이고. 그제야 첫째 내외와 둘째 내외는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두 아들들은 정말 얼어붙어 한마디도 하질 못했고 첫째 며느린 아주 작게 말했죠. 거봐, 내가 그때 입 조심하라고 했지? 어쩔 거야 이제. 그런 자식들을 앞에 두고 전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식들의 변명 따위엔 단 1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후 전 직접 재단 사무국에 공식 고소장을 예고했어요. 거래처와 내통한 둘째 며느리 그리고 환자 가족에게 돈을 요구한 첫째 며느리에 이어 이를 묵인했던 두 아들들까지 전부 비리조사 요청을 준비한 상태였죠. 게다가 전 두 며느리 친정에 해주던 지원도 한순간에 끊어버렸습니다. 사정이 좋지 않은 걸 알고 내내 도와줬는데 이제 그럴 이유가 없었죠.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한 건지 두 며느리들은 빌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땐 그냥 순간적으로 아니요, 이유를 불문하고 제가 너무 죄송해요. 생각을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어머님, 저희 친정 사정 아시잖아요. 갑자기 끊기면 정말 힘들어져요. 제가 잘못한 거니까 제가 벌 받을게요. 내가 누군지 잊었니? 의사로 살면서 수없이 많은 생과 사를 넘기며 어떤 거짓말이 진심인지 다 보며 살아왔어. 고작 그 몇 마디로 애원한다고 넘어갈 정도로 나약해 보이냐?
전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쫓아내버렸습니다. 며칠 후 전 병원에 공식적으로 복귀를 했고 그동안 잠자코 있던 직원들의 반응이 쏟아졌어요. 이사장님, 이렇게 돌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런 말 실례일 수 있지만 그동안 얼마나 참으신 건지 이제 저희도 느꼈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의료진들, 행정직들, 심지어 병원 청소 직원들까지도 제 복귀에 박수를 쳤어요. 참 슬프고도 기가 막힌 상황이었죠. 혼자 책상에 앉아있던 그날 밤 고요함 속에 마음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결국 배 아파 낳은 자식들에게 칼을 들어야 했고 피 같은 시간들을 지켜야 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 외롭고 아팠어요. 그때 문을 열고 막내딸이 들어와 절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너무 고생했어요. 이제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요. 그동안 지켜준다면서 못 지켜줘서 미안해요. 엄마 혼자 싸우는 거 아니고 나도 있어요. 알죠? 그렇게 며칠 뒤 제 이름으로 이사회 긴급 소집 요청 공문이 재단 전 직원에게 전달됐어요. 제목은 아주 단순했죠. 장정숙 이사장의 복귀 및 재단 감찰보고 특별회의 소집건이었죠. 재단 이사회 대회의실에 선 그날 유독 무겁고 날선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전 아주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입장했어요. 예전과 달리 주변의 시선은 경계가 아닌 존경이 담겨 있었죠. 이사회 멤버들, 병원 주요 관계자들, 그리고 각 부서 책임자들의 제 자식 며느리들이 한자리에 있었습니다. 첫째 내외, 둘째 내외는 어쩐지 아주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러나 제 손에 들린 두꺼운 서류철과 녹음기를 보고 표정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천천히 서류를 펼치며 입을 열었죠. 이 문서엔 제 첫째 며느리가 환자 보호자에게 돈을 요구한 내역과 둘째 며느리가 병원 기계업체와 진행한 이면 계약,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회의실에서 나눈 대화의 녹취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산에서 실족하기 직전 이 둘이 나눈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도 함께 제출합니다. 플레이 버튼이 눌러졌고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두 며느리의 목소리에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이 노인네만 없으면 병원 반은 우리 거야. 여기서 사고 나면 자연사로 처리된다고 하던데요? 순간 회의실은 숨 죽은 듯 조용해졌고 다들 입을 모아 말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이사장님, 이건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소집하신 거 맞죠? 이사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이어 두 며느리들은 격렬하게 부인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맥락 없이 편집된 거예요. 조작이라고요. 저흰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다니까요. 어머님, 진짜 오해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전 몰라요. 정말 동서가 한 거라니까요. 둘은 서로를 향해 비난의 손가락을 겨누며 전면전을 시작했어요. 그러나 전 조용히 또 한 장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위치 기록, 통화 기록, CCTV 영상 캡처, 그리고 녹취 원본까지 전 아주 단단히 준비를 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저를 죽이려 한 자들, 오늘 그 이름에서 내쫓겠습니다. 앞으로 이 병원과 제 삶에서 말이죠. 너희들은 이제 내 가족이 아니다. 첫째 내외, 둘째 내외는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고 이사들 중 한 명이 말했어요.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이사장님, 정식 고소 절차를 시작해야 할 것 같네요. 그 말에 벌써부터 지레 겁을 먹은 두 며느리들은 끝까지 아니라고 박박 우기며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그들을 더는 감싸지 않았어요. 전 한숨을 내쉬며 앉았습니다. 주먹을 가볍게 쥔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조차 참았어요. 이 병원은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과 우리 직원들과 함께 지켜온 곳입니다. 저와 함께 이곳을 지켜준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있었던 겁니다. 이사장님, 저희 모두 그동안 얼마나 참아오셨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결코 가만히 지켜보지 않겠습니다. 같이 함께 하시죠. 이어서 간호부장, 진료부장, 노조 대표까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절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전 잠시 눈을 감았고 이내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면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식을 잘못 키운 죄인이에요. 자식은 정말 잘못 키웠지만 정말 좋은 직원들을 곁에 뒀다는 거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눈물은 억울함도 분노도 아닌 벼랑 끝에서 손잡아준 사람들에 대한 깊은 감사였어요. 그날 밤 이사회인 제게 전권 복귀를 의결했고 두 며느리들은 병원 출입 금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전 자식들을 내 손으로 모두 해고했고 이사회 회의실은 적막했어요. 첫째 내외와 둘째 내외 모두 이미 끝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형사고소가 접수됐어요. 기소는 빠르게 이루어졌고 살인 미수 및 유기죄로 징역형이 확정됐죠. 그들의 몰락은 가파랐습니다. 판결문이 내려진 뒤 그 누구도 그들을 감싸주지 않았어요. 첫째 아들은 이혼을 하며 병원을 떠났고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잘못했어요. 그땐 정말 제가 미쳤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첫째 아들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았고 돌아섰어요. 둘째 아들은 오히려 그날 이후 병원에 정식으로 들어와 기초 사무직부터 시작하겠다며 기회를 달라고 했죠. 이건 제 결정이 아니라 이사회 결정으로 둘째 아들은 밑바닥부터 시작할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그나마 한 가닥 남은 자식으로서의 아주 얕은 정을 잠깐 느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전 막내딸과 함께 병원 경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제 방에 들러서 막내딸은 꼭 이런 말을 해요. 엄마, 오늘 꽃밭 물은 제가 줄게요. 병원 옆에 작은 화단, 저는 그곳에서 꽃을 심으며 마음을 녹이고 있었죠. 제 손으로 키운 병원, 제 손으로 바로잡을 가족들과의 모든 시간을 위로받기 위해서 말입니다. 가끔 교도소에서 편지가 오기도 해요. 두 며느리의 편지인데 전 제대로 보지도 않습니다. 이제야 뉘우친다며 죄송하다는 말들이 가득한데 저는 더 이상 그 글자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분명 친정집이 힘들어졌기에 제게 선처는 아니더라도 친정을 조금만 도와달라는 요구를 할 것이 눈에 훤히 보였습니다. 절대 반성해서 뉘우친 감정은 아닐 거라고 전 확신하거든요. 설령 정말 뉘우쳤다고 한들 저와 이제 상관없는 일이라고 전 생각해요. 그렇게 더는 끌려다니지 않을 겁니다. 용서는 없지. 난 그저 내 남은 인생과 내 병원 그리고 내 딸만 지킬 뿐이야. 그렇게 다시금 병원에도 제 인생에도 평화가 찾아왔어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며 그런 생각이 들었죠. 가족이 아니었다면 결코 믿지도 않았을 거고 속지도 않았을 텐데 가족이란 이유로 참 긴 세월 바보 같은 엄마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가족이라 더 무섭기도 한 결말이었어요. 결국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악행을 저지르면 피보다 더 차가운 대가를 받게 된다는 걸 뼈저리게 알길 바랄 뿐입니다. 전 그렇게 단단한 제 사람들 사이에서 다가올 따뜻한 봄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젠 막내딸이 있기에 정말 다 내려놓고 쉴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처음 사연을 보내다 보니까 조금 떨리네요. 전 여러분이 아실 만한 배달업체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 여성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의 비혼으로 한국 사회 전체가 걱정이 참 많으시죠. 전 30대 초반 결혼하기 적당한 나이에 들어섰지만요. 한번 큰일을 호되게 겪고 나서부터 결혼에 신중을 기하고 있어요. 물론 비혼주의자는 아니라서 좋은 남자가 나타나면 결혼해서 알콩달콩 살고 싶지만요. 당연히 크면 결혼해야지라는 마음을 먹게 된 건 아마도 집안 분위기의 영향 때문이에요. 전 일남 일녀의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터울이 적은 탓인지 어려서부터 남동생과 언니랑 싸우기도 많이 싸웠지만 그래도 좋은 기억이 훨씬 많고 지금까지 서로 의지가 되는 든든한 형제죠. 우리 부모님은 원래 강원도가 고향인 분들이시지만 국가직 공무원인 아버지로 인해 서울로 상경해서 터전을 잡으신 거래요. 부모님과 우리 남매들 모두 더없이 사이도 좋고 화목한 집안입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집안도 마찬가지였대요.
특히 친가댁에서 우리 아버진 오남 이녀의 다복한 집안 셋째 아들이세요. 우리 친가댁은 화목하기론 둘째면 서러울 정도였거든요. 서울에 있는 우리 집을 제외하고 대부분 강원도 속초에 사시는 분들이신데 우리 세남매는 어린 시절 방학마다 한 달씩은 속초 친가댁에서 지냈었고 또 제 또래의 사촌들도 함께 놀며 친하게 지냈죠. 그리고 그 관계는 성인이 된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처럼 다복한 가정에서 화목하게 잘 자란 그런 사람과 결혼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전 고등학교 때 한 번, 대학생 때 한 번씩 연애를 해본 역사가 있어요. 어려서 그런지 그 남자친구들과 결혼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었고 1년 정도 만나고 헤어지고 말았죠. 그 이후 직장을 다니는 성인이 돼서도 남자친구 없이 혼자 지내려니까 좀 외롭더라고요. 심심하기도 하고 새해 계획으로 세웠던 운동을 시작해볼 마음으로 회사 근처의 유명한 헬스클럽에 등록하게 됩니다. 큰맘 먹고 비싼 수업료 내면서 가능한 한 매일 빠지지 않고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자주 마주치는 한 남자가 있었어요. 보통 퇴근 후 늦은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그 남자도 저와 비슷한 시간대에 나와서 자주 운동을 하더라고요. 군살 하나 없는 근육질 몸매에 남자라고 믿기 힘든 고운 피부를 가진 남자라 눈에 띄었습니다. 네, 솔직히 말하면 호감형 외모를 가진 그 남자에게 저도 모르게 끌렸는지 몰라요. 내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은근히 슬쩍 눈길을 주다가 왠지 그 남자도 절 흘끗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한마디 말을 나눈 적 없는 어색한 사이였을 뿐입니다. 하루는 운동을 마치고 돌아가는 엘리베이터에 그 남자가 뒤늦게 타서 저와 그 단 둘만 있었어요. 비 오는 날이라 그런 용기가 났을까요? 안녕하세요. 우리 같은 헬스장 멤버 맞죠? 몇 번 뵌 것 같아서. 아, 네. 사실 저도 그쪽 자주 본 기억이 있어서 인사를 할까 말까 하던 참이었어요. 그렇게 우린 처음으로 인사를 나눴죠.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달해서 밖으로 나가보니까 비가 퍼붓고 있는 거예요. 어쩌지 우산 없는데? 전 이렇게 난처해하고 있었는데 남자가 괜찮으시다면 댁 앞까지 제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라고 하는 겁니다. 낯선 남자의 호의라 평소 같으면 경계할 법한데 왠지 그땐 저도 모르게 수락을 했어요. 저도 모르게 그 남자에게 호감이 꽤 있었나 봐요. 그렇게 함께 차를 타고 우리 집 앞에 내려주는 동안 대화를 해보니까 남자가 말도 조곤조곤 잘하고 생각보다 부침성 있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는 약사라는 전문직 종사자였고 똑똑한 남자의 차분한 말투가 절 왠지 안정시키는 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친한 오빠 동생 사이로 헬스장에서 만나자며 서로 번호까지 교환했죠. 그 뒤로 우린 헬스장에서 끝나고 야식을 먹으며 점점 가까워졌어요. 누가 봐도 연인 사이 같았죠. 만나보니까 이 오빠는 생각보다 즉흥적이고 재미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밤 갑자기 우리 집 앞에 와서 별을 보러 가자고 절 차에 낚아 태우고 강원도로 즉흥 드라이브를 갔죠. 하루는 헬스장에 와서 자기가 다쳤다면서 보여주는데 발목을 조금 접질린 걸 갖고 제게 부축해달라고 기대고 그 상황에 병원에도 매일 제가 데려다 줬어요. 오빠지만 이런 모습은 오히려 막내 같은 구석도 있어서 귀여워 보였죠. 그렇게 정이 쌓이던 우린 결국 결혼을 약속했고 양가 부모님께 결혼 허락을 받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자가집에서 사시면서 연금 등 은퇴 준비를 잘 해놓으셨기 때문에 자식에게 기댈 일은 없는 분들이셨어요. 저도 평범한 직장인으로 결혼 자금을 잘 모아가면서 사는 여자였고요. 결혼할 예비 신랑은 약사인데 어릴 때부터 엄마의 강압으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약대까지 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비 시모 쪽 집안이 좀 잘 사는 편이고 아버지는 은퇴하신 교수님이라네요. 전 내심 예비 신랑 조건이 좋은 편이라서 저와의 그쪽 집안에서 결혼 반대를 하시는 건 아닐까 걱정을 했거든요. 내막은 잘 몰라도 예비시댁 쪽은 결혼을 마지못해 허락해 주신 것 같았고 절 두 손 들어 환영하시는 것 같진 않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전 미리 인사드릴 기회도 없이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으로 예비 시부모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양가 부모님들을 모시고 식사하는 자리일 뿐인데 제가 너무 긴장이 됐어요. 하지만 예비 신랑은 긴장하지 말라고 제 어깨를 토닥이며 절 살펴줬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약속 시간보다 일찍 오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윽고 예비 시부모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양가 부모님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어색하면서 이상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죠. 특히 어머님들끼린 서로 보고도 잘 못 본 척 두 분 다 너무 긴장하신 것처럼 보였어요. 전 엄마의 오른팔에 손을 대고 엄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라고 속삭였지만 엄만 창백해 보이는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유, 제가 속이 좀 안 좋군요. 아무래도 체했던 모양인지 실례지만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엄마가 화장실에 가시고 뒤이어 예비 시모도 손을 씻고 오겠다면서 화장실로 가셨어요. 아무래도 첫 달 결혼을 치르다 보니 저희 집사람이 마음이 불안정한 모양입니다. 방금까진 멀쩡했는데 긴장을 좀 많이 한 것 같으니 너그러 양해해 주십시오. 아이고, 그럼요, 물론이죠. 누구나 애지중지 키운 딸아이를 떠나보내는 것이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민한 엄마들은 저렇게 두고 우리끼리 먼저 식전주나 하면서 앞날을 얘기해 볼까요? 이렇게 어머님들이 안 계실 동안 양가 아버님들은 약주를 곁들이면서 즐겁게 많은 얘기를 나누셨습니다. 몇 분 뒤 어머님들이 자리에 돌아오시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조금씩 긴장은 풀려갔죠. 이윽고 조용하시던 예비 시모가 입을 열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사람은 교양과 학식이 참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부터 봐도 이 나이 먹도록 배움을 손에서 놓는 법이 없으니 말이죠. 꽃꽂이 모임과 영어 회화 그리고 동영화 강습까지 매일 참 바쁘게 살고 있어요. 사부인께서 남다른 귀티가 느껴진다 했더니 역시 그런 일을 하시는군요. 우리 딸이 어릴 때부터 공무원 맞벌이 부부로 있다 보니까 바빠서 통 그런 문화생활을 해보지 못했어요. 우리 안사람도 은퇴하고 나서 그런 일 해보면 좋겠네요. 사부인께서도 좋은 모임 좀 소개해 주세요. 아, 죄송합니다만 우리 모임은 개나 소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입단 심사가 아주 철저한 곳이라서요. 하기야 먹고 살기 바쁜 보통 사람들이 이런 교양과 문화양식 쌓을 시간이 나겠어요? 제가 미처 다른 계급 사람들의 생활을 헤아리지 못했네요. 계급? 방금 우리 엄마를 개나 소나라고 말한 게 맞아? 방금 시모의 말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전 제 귀를 의심하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제 앞에 앉아있는 예비신랑은 자기 엄마의 말 실수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싱글벙글하게 웃으면서 말을 거드는 겁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엄마가 옛날에 영국으로 유학을 몇 년 동안 다녀오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엄마가 다니신 학교가 영국 수도에 있었다지 아마? 그럼 엄마가 처녀 시절 거기 수도 잉글랜드에 있다 왔잖니. 참 그 유학 시절을 생각해보면 아주 좋았는데 말이다. 예비 시모의 말을 듣자마자 우리 모두 당황해서 마시던 음식과 물을 뱉을 뻔했다니까요. 예비 시모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의아한 눈빛으로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고요. 필시 그분은 말 실수가 아니라 진짜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잉글랜드라고요? 영국의 수도는 런던인데 어머님 유학생활 내내 런던을 잉글랜드로 알고 계셨던 건가요? 전 농담조로 이렇게 받아쳤는데 시모는 죽일 것 같은 눈빛으로 절 쏘아봤습니다. 내심 설마 진짜 모르고 한 말이라서 제 말이 자존심이 상했던 건가 싶어서 움찔했죠. 시모는 저에게 사태질까지 하면서 히스테를 부리며 말했어요. 내가 그걸 모르겠니? 모르겠어? 알지, 런던. 너 지금 시어미가 될 사람인 날 무시하는 거니? 이렇게 예비 시모가 손을 부르르 떨기까지 해서 분위기는 찬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예비 시모는 우리 부모님께 양해를 구하시고 앞으로 아이들의 혼사를 잘 해보자는 말씀을 남기자마자 예비 시모와 함께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불편한 심기로 뒤이어 집으로 가버리셨고요. 이렇게 상견례 자리가 안 좋은 분위기로 끝나버린 전 속상한 마음에 예비 신랑에게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양가 부모님 뵙는 중요한 자리인데 이렇게 끝나버리다니. 오빠 어머님께서 우리 부모님과 나에게 너무 예의에 어긋나게 하신 거 아니야?
예비 신랑은 오늘 일을 난처해 하면서 예비 시모의 결례에 대해 사과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 얘기를 들려줬는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예비 시모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옛날부터 나에게 친구도 가려서 만나라고 늘 강조하셨어. 친구가 되고 싶은 애가 있으면 걔를 꼭 엄마한테 데려와 보라고 하셨거든. 친구를 집에 데려가면 엄마는 맛있는 간식을 가져다 주면서 데려온 친구에게 마치 면접 보듯이 이것저것 캐물었거든. 부모님이랑 할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인지, 집은 어디에 사는지, 사는 집이 부모님 소유인지 등 그런 것들 말이야. 솔직히 초등학생이 집안 재산에 대해 뭘 얼마나 알겠어. 난 속으로 그런 엄마가 좀 창피했어. 그래서 엄마 피해서 내 마음에 드는 친구들하고 밖에서 놀다가 걸리면 이내 엄마에게 귀때기 잡혀서 집에 와선 잔소리 들어야 했거든. 너 아까 놀이터에서 놀던 애들 저쪽 임대 아파트 사는 애들 아니니? 엄마가 거기 애들하고 놀지 말라고 했잖아. 우리는 보통 집안이 아니야. 저런 급 낮은 애들하고 다르다고. 너희 외할아버지 학교 선생님의 대대로 부잣집 집안이었어. 친간 또 어떠니? 할아버지부터 네 아버지까지 모두 교육자 집안인데 그런 집안의 장손인 네가 수준 낮은 애들하고 어울려서야 되겠어? 그런 애들하고 놀아봐야 네 인생에 좋을 거 하나도 없다. 교육자이신 우리 아버진 엄마가 그런 말씀하면 도리어 엄마를 혼내시거든. 그렇지만 학교 공부도 그렇고 내 주변 사람들을 따지는 부분에 있어선 엄마가 더 엄격하셨던 것 같아. 그래서 너희 부모님을 얕잡아 보셔서 그런 게 아니고 그저 좀 깐깐히 생각하셔서 그러신 것뿐이야.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면 부모님께 오늘 일 오해 마시라고 잘 말씀드려. 이렇게 말하면서 예비 신랑이 날 설득하는데 전 좀 갸웃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말인즉슨 엄마 오늘 잘못한 것 같긴 한데 우리 엄마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라. 뭐 이런 뜻인 것도 같고. 어찌됐든 예비 신랑이 사과를 했으니 더 이상 뭐라 따져 묻는 제가 속 좁은 사람 되는 것 같아서 이쯤에서 넘어가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집에 오자마자 엄마는 제 등짝을 한 대 때리시곤 화를 내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사, 하필 데려와도 저런 집안의 아들과 결혼하겠다고 하는 거야? 나 이 결혼 못 시킨다. 네? 엄마 갑자기 결혼을 반대하신다고요? 물론 그쪽 어머님 말씀이 지나치셨던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까지 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일은 시어머님 기분 상하시게 농담을 잘못한 제 실수도 있고요. 아니야. 겨우 그 몇 마디 때문에 내가 이러는 게 아니라고. 아무튼 엄마 너 그 집에 절대 시집 못 보내니까 네 남자친구한테 꼭 전해. 엄만 진심으로 제 결혼을 결사반대하셨어요. 도리어 그렇게 우리를 얕잡아 보던 예비 시몬 딱히 결혼을 반대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예비 신랑은 장모님을 설득하겠다며 2번 집까지 찾아왔지만 엄만 그를 문전박대하고 말았어요. 예상치 못하게 결혼 준비에 난항을 겪으니 안타까운 심정이던 차에 정 그만 갑자기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어느 퇴근길에 걸어가다가 지나가는 오토바이에 치여서 그만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얼마 동안 의식을 잃었을까 곧 눈을 떴을 땐 부모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분명 퇴근길이었는데. 아유, 몸 괜찮니? 너 오토바이에 치여서 쓰러졌었어. 기억이 나? 이거사 엄마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다. 아이고. 엄만 눈을 뜬 저를 보시곤 안도감에 통곡까지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죠. 내가 너 교통사고 당했다는 연락받고 병원으로 오면서 속으로 얼마나 기도를 드렸는지 모른다. 엄마 속이 좁아서 딸이 하고 싶단 결혼 반대만 하다가 우리 딸 처녀 귀신으로 보내버리면 어떡하나 싶었지.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넌 죽다 살아났으니 네 소원도 형석이랑 결혼하고 싶다면 엄마 말리지 않으마. 엄마, 그 마음 바꿔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저 별로 안 아파요. 진짜 괜찮다니까. 다행히 심각한 부상 없이 일주일에 입원을 마치고 전 병원을 나설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비 신랑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제 병문안을 와주어서 엄마도 남자친구에 대한 마음이 많이 누그러지신 것 같았죠.
예기치 못한 사고를 계기로 이제 저의 결혼 준비는 돛에 바람을 단 듯 잘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물시계를 살펴보기 위해 점심시간에 인근 백화점에 들렀어요. 백화점을 배회하다가 문화센터 근처 휴식 공간에 앉아있는 예비심을 발견했죠. 반가운 마음에 다가가려는데 제 눈앞에서 어이없는 총극이 빚어지고 있었습니다. 어이, 신여사, 많이 기다렸는가? 시모에게 다정히 다가가는 한 영감님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분은 손을 잡고 나서 다정하게 팔짱까지 끼며 나란히 앉는 겁니다. 아니요, 많이 기다리지 않았지만 더 이상 절 기다리게 하면 미워할 거예요. 어허, 미안하네. 자, 내가 신여사 주려고 이렇게 커피도 사왔다고 좀 봐줘요. 그럼 용서해 드릴게요. 우리 강습 끝나고 오늘 어디 가나요? 저기 백운호수 쪽으로 드라이브나 갈까? 호젓하니 조용한 백숙집에서 둘이서만, 응? 아우, 몰라요. 나 부끄러워서 어쩜 좋아. 이건 명백히 불륜하는 남녀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분들끼리 불륜이라니 정말 꼴사나워서 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죠. 이런 놀라운 일을 보고 나자 전 혼자서 고민 많이 했어요. 시모의 불륜을 아들인 예비 신랑에게 말해야 할까요? 그렇게 되면 분명 시댁의 평지풍파가 일 것이고 그 도화선이 저의 목격으로 벌어진 일이라면 차마 제가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았거든요. 결국 고민 끝에 전 한동안 오늘 본 것을 잊고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교양 있는 척 떠는 예비심은 이제 위선자로 보이기 시작했죠. 앞으로 전 예비심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긴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결혼 준비인 막바지에 이르러 전 회사의 청첩장도 돌렸고 거의 모든 결혼 준비를 마치고 유부녀가 되기 직전에 이르렀어요. 예비 신랑이 마련한 신혼집에 먼저 이사를 오기로 해서 제가 혼수로 구입한 가전제품과 가구를 들이느라 매일 정신이 없었죠. 앞으로 예비 신랑과 함께 살 집이라고 생각하니까 왠지 애정이 생기는 거 있죠? 그러던 어느 날 예비 신랑이 본가에서 가져온 짐을 함께 정리해주던 차에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비 신랑의 고등학교 졸업 앨범인 줄 알고 펴봤더니 흑백 사진과 낯선 옛날 배경들, 이건 바로 예비 시모의 졸업 앨범이었던 거예요. 어머, 이 오래된 앨범은 자기 게 아니었어? 어머님께 어쩌다 여기에? 그러게, 엄마 앨범이 잘못 딸려왔나 보다. 우리 심심한데 한번 같이 볼까? 복고적인 옛 느낌이 물씬 나는 졸업 앨범을 신기한 듯 들춰보다가 예비 시모의 젊은 모습을 발견하고 반가웠어요. 그런데 시모와 같은 반 학생 중에 낯익은 얼굴과 이름이 보였습니다. 어머, 너 어떻게 이런 일이... 이 사람 우리 엄마야. 아무리 눈을 씻고 다시 봐도 분명히 젊은 우리 엄마였어요. 그러게. 이게 무슨 영문인지 장모님이 어떻게 여기에... 분명히 이 사람 장모님 맞지? 맞아. 나도 어찌된 영문인지 전혀 모르겠는걸? 나중에 엄마한테 물어봐야겠다. 두 분이 같은 고향, 같은 학교였다면 분명 상견례 자리에서 만났을 때 두 분이 서로 아는 체를 했어야 맞는데, 그리고 더욱 이상한 건 예비 시몬 서울 토박 행사를 해왔거든요. 예비 신랑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하지만 예비 시모의 졸업 앨범은 분명 엄마가 나온 청주의 한 고등학교 앨범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예비 시모의 바람 현장부터 의문의 고교 앨범까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자꾸 보이니까 전 점점 그분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앞으로 오랫동안 가족으로 인연을 맺어야 하는데 벌써 예비 시모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만 더해지니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벌어진 일은 벌어지는 법. 저의 결혼식 날이 밝아왔습니다. 겪어보니 결혼식이란 건 참 정신없고 힘든 일이더라고요. 제가 두 번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치렁치렁 긴 드레스에 굽 높은 구두로 다니는 것도 힘겨운데 오시는 손님마다 인사를 드리느라 숨 쉬는 것도 까먹을 지경이었어요. 그래도 아무 탈 없이 결혼식 잘 치르고 나서 우리 부부는 신혼여행지인 발리에 도착했죠. 가뿐한 마음으로 발리 호텔에 도착해서 전 우리 부모님께 그리고 남편은 시댁에 각자 안부 전화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아빠, 저 신혼여행 잘 도착했어요.
결혼식 끝나고 뭐 하고 계셨어요? 잘 도착했다니 다행이구나. 재밌게 놀다 오렴. 오늘 네 결혼식 보려고 일가 친척분들 다 상경하셨잖냐. 그대로 보내드리기 아쉬워서 우리 집에 모시고 잔치 열고 있다. 그래서 아빠가 바쁘니까 나중에 또 연락하자꾸나. 그리고 아니다. 끊자. 그런데 저보다 먼저 통화를 끝내고 온 남편의 표정이 어딘가 어두워졌어요. 전화하고 와서 왜 그래? 시댁에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 아니야, 무슨 일은. 우리 그럼 바다부터 가볼까? 그렇게 즐거운 신혼여행을 보내고 우리나라 관습에 따라 귀국하자마자 친정집에 먼저 방문을 했죠. 그리고 부모님과 신혼여행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며 재밌게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마가 저랑 단둘이 부엌에 있을 때 한 가지 사건을 일러주었어요. 결혼식 피로연에서 아빠랑 엄마가 좀 언짢는 일이 있었단다. 너 그거 몰랐지? 전 몰랐다며 엄마에게 무슨 일인지 물었죠. 피로연 중에 너희 둘째 큰아버지가 약간 취기가 올라와서 다니시다가 그만 안싸돈의 한복에 와인을 좀 쏟고 말았던 거야. 큰아버지가 바로 안싸돈에게 사과 공손히 드렸는데 글쎄 너희 시모가 한다는 말이 내가 이래서 수준 낮은 집안과 혼사 안 해야 하는 건데 아우씨 네 시모보다 연배가 훨씬 위인 큰아버지의 사과도 받지도 않고 그렇게 신경질적인 말을 남기고 피로연장을 나가버리더구나. 네 아버지 놀라서 둘째 큰아버지께 네 시모 대신해서 몇 번이나 사죄를 드렸지. 물론 둘째 큰아버지는 멋쩍게 웃으시면서 괜찮다고 하셨지만 우리가 얼굴이 화끈해지더라고. 결혼식이라는 게 원래 잔치잖아요. 많은 하객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흥겹게 놀고 대화하는 자체가 결혼하는 부부에 대한 축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고작 이런 일을 가지고 예비 시모가 트집을 잡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시모의 황당한 처사에 시끌벅적하던 우리 친척분들의 자리인 그 이후 분위기가 가라앉고 말았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우리 집에서 따로 좋은 자리를 마련하셨다는 것이었어요. 전 이런 사건을 뒤늦게서야 듣고 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둘째 큰아버지께 전화를 드려서 예비시몰 대신해서 그 일을 사과드렸죠. 다행히 둘째 큰아버지는 전혀 노여워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너희 시어머니 될 사람이 좀 예민한 것 같은데 네가 시집살이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하고 걱정을 해주셨죠. 전화를 끊고 나니까 생각보다 정말 화가 났어요. 시모는 어떻게 사돈댁 어르신에게 그렇게 무례하게 굴 수가 있죠? 이런 처사가 시모가 자랑하던 예의 있는 집안에 걸맞는 것이던가요? 너무 화가 난 전 친정집에서 지낸 다음 날 시댁에 가야 했지만 갈 수 없다고 예비신랑에게 선포를 했죠. 어머님께서 우리 부모님께 적어도 그 일을 사과하셔야 한다고 생각해. 지금처럼 모르는 척 계신다면 나도 어머님을 제대로 대접해 드릴 수 없어. 예비신랑은 절 여러 번 설득했지만 이번 일만큼은 저도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내 아버지처럼 가깝게 지낸 친척분이신데 그분께 무례를 범한 시모를 용서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음날 전 시댁에 가지 않고 우리 신혼집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쯤 제 핸드폰으로 시모의 전화가 왔어요. 야, 너 결혼하자마자 못 배운 집안 티내는 거니? 너희 집에서 하룻밤 보냈으면 며느리가 응당 아침 일찍 시댁으로 튀어와야지. 안 오겠다고 형석이한테 버텼다면서? 네 친정엄만 그런 법도도 안 가르치디? 저희 엄만 당연히 잘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보다 어머님, 우리 집에 사과부터 하시는 게 도리 아닌가요? 제가 나중에 들었는데 결혼식 날 저희 둘째 큰아버지께 실수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냥 넘어가시려고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그 취한 영감이 내 옷에 실수를 먼저 했지. 내가 무슨 실수를 했다는 거냐? 옷에 와인 흘린 거요? 그거 세탁비 제가 드릴게요. 아니, 한복 한 벌 아예 새로 맞춰드리죠. 그럼 저희 집 어르신께 사과의 전화 한 통 드리실 수 있나요? 아이고, 너 참 발랑까지 내었구나. 어디 시어머니께 그딴 소리를. 안 그래도 너희 집안이 가진 것 없고 못 배운 시골 출신인 건 알았다만 하긴 너희 친척들을 보아하니 그 수준이 알만하더라. 무슨 시장통도 아니고 술 마시고 웃고 떠들고 어디서 거지 한 무리가 온 줄 알았네.
그런데 내가 왜 그런 자들에게 사과를 해? 격 떨어지는 사람들 데리고 와서 필요한 음식 얻어먹인 너희 부모님이 사과를 해야겠지. 앞으로 자기 딸이 시집살이 하는 걸 보고 싶지 않다면 말이야.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거지요? 시장통? 우리 집안을 그렇게 욕보이셔놓고 전 시어머니 대접해드릴 줄 아나 본데 어디 한번 해보세요. 전 시댁에 발걸음조차 안 할 테니까요. 저와 시모 사이에 큰 싸움이 난 것을 듣게 된 남편이 뒤늦게 와서 제 전화기를 뺏어들고 다른 방으로 가서 시모와 나머지 통화를 했습니다. 그동안 전 시모의 막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씩씩거리면서 찬물을 들이키고 있었죠. 진짜 피곤하네. 상견례 때부터 지금까지 무슨 조용할 날이 하나 없냐? 우리 엄마도 엄마고 너도 너다. 누구 하나 지려고 드는 사람이 없으니 말이야. 당신 지금 어머님 뭐라고 통화했어? 그분이 실수한 얘기 들었어? 우리 친척분들 보고 거지래. 못 배운 시골 집안이랑 시장통 같다는 그런 막말을 하는데 오히려 우리 부모님이 사과 안 하면 나 시집살이 시킨다더라? 그 말까지 당신 듣고도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래, 다 들었어. 이젠 너도 엄마도 다 짜증나. 이렇게 계속 두 여자 사이에서 나만 중간에 껴서 이렇게 어떻게 사냐? 피곤하다, 피곤해. 남편은 이렇게 제게 짜증을 낸 뒤 차 키를 가지고 집에서 나가버렸죠. 우리의 신혼생활이 초장부터 이렇게 험난해서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전 답답함에 집에서 혼자 소주를 마시면서 솟아나는 화와 걱정을 억누르며 하루를 보냈어요. 남편은 결국 그날 외박을 하고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시댁에서 자고 바로 출근했던 모양이에요. 전 신혼여행 후 복귀한 첫 출근이라 미리 주문해 놓은 결혼 답례품인 떡을 회사에 돌려야 했고요. 떡을 받으신 분들이 제 결혼을 축하해 주셨지만 제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퇴근하고 신혼집에 돌아와 보니까 전 생각지도 못한 것을 보고 말았어요. 커다란 상자 몇 개에 제 짐들이 쓰레기처럼 대충 담겨서 현관 앞에 내놓아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너무 당황한 나머지 생각을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면서 시모가 우리 신혼집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문 앞에 있는 네 짐들 봤지? 그거 들고 이 집에서 사라져라. 내 아들과 상의한 결과 너랑 파혼한다니까.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만인 앞에서 결혼식 치르고 오늘 회사에 결혼 답례품까지 돌린 마당에 결혼을 없던 일로 돌린단 말씀이세요? 어차피 너희들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으니 참으로 다행이지 뭐냐? 우리나라에서 남자야 살짝 여자랑 동거 며칠 한 셈 치면 흠도 되지 않어. 낙동강 오리알 신세 된 건 너지 너. 결혼식에 너희 하객들 덕에 너희 집안 수준이 아주 들통나버렸지 뭐냐. 남편에게 파혼당한 하자 있는 널 어느 집에서 신부감으로 데려가겠니? 아유... 결혼식에서 우리 친척분들과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 하나로 며느리를 내쫓겠다는 게 어처구니가 없네요. 전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진심이세요, 어머님? 애초에 천한 시골 집안 딸과 혼약을 맺는 게 아니었는데 이제 후회가 돼서다. 내 아들에겐 잘 얘기해 놓았으니까 넌 그냥 맨몸으로 나가. 이렇게 제가 내쫓기는 상황이 너무 억울했지만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는 시모에게 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체념하는 마음으로 문 앞에 가벼운 짐 몇 개만 들고 일단 친정집으로 갔죠. 이미 눈물로 얼굴이 흠뻑 젖은 채로 친정집 앞에 서 있는 절 보고 엄만 당황하셔서 제게 어찌 된 일인지 물으셨어요. 엄마, 나 시모가 신혼집에서 쫓아냈어요. 결혼하자마자 시모가 결혼식 때 온 우리 친척들 수준 떨어진다고 천한 집안이라면서 욕하고 파혼시키겠다네요. 이렇게 친정엄마에게 그동안의 일을 모두 털어놓으니 친정엄마는 화가 폭발하고 마셨어요. 아니 그 더러운 년이 내가 제 비밀도 덮어주고 겨우 저희 아들과 결혼 허락해줬더니 뭐? 지가 도리어 파혼을 하겠다고 해? 우리 고교 동창들은 그 년이 어떤 년인지 다 알고 있어. 세상에나 말상에나 엄마가 들려준 시모의 충격적인 얘긴 그 뒤로도 한참을 이어졌어요.
너 상견례 일 기억나니? 사실 우린 고교 동창으로 서로 아는 사이란다. 엄마가 네 시모 처음 보자마자 아주 당황해서 화장실로 가버렸잖아. 하지만 곧바로 네 시모가 날 화장실까지 따라왔더구나. 그리고 나에게 협박을 했지. 우리 서로 모르는 척 하자고. 지난 시절에 대해 또 과거 자신에 대해 아는 티를 조금이라도 낸다면 내 딸을 평생 괴롭혀주겠다고 말이야. 사실 네 시모는 그럴 수밖에 없는 아주 비밀스러운 사정이 있었지. 청주의 고등학교에서 엄마는 공부를 잘하고 반장을 도맡아 하던 모범생이었는데 같은 반에 늘 골칫거리인 날라리 여학생이 하나 있었고 그게 바로 시모였던 거예요. 시모는 동급생을 괴롭히고 돈을 뺏고 다니는 날라리 문제아로 유명했답니다. 그런데 졸업을 하고 소식에 끊겨서 알고 보니 시모의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돈벼락을 맞고 바로 서울로 상경했다는 거였어요. 동네 어르신들 말로는 갖고 있던 선산이랑 과수원 땅이 개발업자에게 비싸게 팔렸다고도 하고 정확한 내막은 모르겠지만요. 그 이후 시몬 자기 집안을 신분 세탁했던 거예요. 청주 시골 출신 날라리가 하루아침에 돈 많은 집안에서 가정교육 잘 받고 자란 현숙한 여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다녔겠죠. 그리고 이 거짓된 이미지로 속여 교수인 시부를 중매로 만나 결혼했던 겁니다. 시부의 어머님은 교양과 인성을 중요시하는 분이었고 아무리 시모가 그분의 입맛에 맞춰 연기를 해봤지만 진즉 눈밖에 나버렸다는군요. 그리고 친정엄만 놀라운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그래, 가난했던 시골뜨기가 돈이 많아져서 그 정도 신분 세탁한 것까진 내가 이해해. 하지만 너희 시몬 고등학교 때 이미 남자친구가 있었고 그 와중에 임신까지 했었다는 소문이 돌았단다. 그런 여자에게서 낳은 아들을 내 사위로 받아들여야 했을 때 이 엄마 심정이 어땠겠니? 엄마는 이 엄청난 시모의 비밀을 털어놓고 나서 절 껴안고 얼마나 우셨는지 몰라요. 전 이 시모의 끔찍한 과거를 듣고 나서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어제 내가 우리 집에서 당신 어머님한테 쫓겨난 건 알고 있지? 당신도 나랑 파혼하고 싶은 건지 진심이 궁금해. 난 아직 잘 모르겠어. 널 사랑하는데 앞으로 엄마랑 너 사이에서 너무 힘들 것만 같아서 고민이 돼서 말이야. 그래, 그렇구나. 내가 전화한 이유는 당신과 파혼을 막고 싶어서가 아니야.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남자를 위해서 진실을 마주할 기회를 주고 싶어서지. 신혼집에서 시모의 졸업 앨범 일 기억나? 당신의 엄마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지 않아? 의아해하는 남편에게 전 진실을 알고 싶다면 내일 청주의 어떤 시골 마을회관 앞으로 오라고 말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전 친정엄마와 함께 외가의 고향인 청주를 찾았고 그곳에서 남편을 만났죠. 남편은 장모님까지 함께 계신 탓에 상당히 어색했지만 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마을회관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친정엄마가 어릴 적부터 마을에 계셨던 동네 어르신 한 분을 붙잡고 얘기를 했어요. 어르신 안녕하셨어요? 여기 이 사진에 있는 여자 누군지 기억하세요? 전 시모의 졸업 앨범 사진을 어르신께 보여드렸습니다. 아이고 어디 이 환양년 기억나고 말고 우리 동네 남자애들 죄다 후리고 다니는 천한 여자애였는데 어느 날 지애비가 땅 팔고 부자 돼서 이 동네 떠났잖여. 그럼 나도 알지. 그 이름이 진숙이었지? 그 애가 고등학생인데 그 남자애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임신까지 했다가 뗐다고 소문도 있었어. 그런 애가 서울 간 뒤로 소식을 통 못 들었는데 아이고 그런 애가 어찌 살고 있는가 모르겠네. 어르신들의 말을 들은 남편은 얼마나 놀랐는지 벙어리가 된 채 가만히 있었어요. 입을 벌리고 눈은 튀어나올 것 같아 해서 한동안 멍하니 서 있더라고요. 자, 어떤가? 자네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겠나? 나도 그 증인일세. 상견례 날 고교 동창인 우리가 그 자리에서 얼마나 서로에게 놀라 기함했는지 모를 거야. 그런데 자네 엄마가 나를 협박했다네. 자기 비밀 까발리면 내 딸 죽을 때까지 괴롭히겠다면서 말이야. 그래서 그 모든 비밀을 안고 내가 참아주었거늘 누가 누구한테 파혼을 한단 게야.
이런 콩가루 집안의 자식인 자넨 이미 내 딸의 남편이 될 자격이 없네. 경악하는 남편을 그곳에 세워둔 채 저와 친정엄마만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전 궁금해졌습니다. 시모의 실체를 알게 된 남편은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상황이 궁금해진 전 떠보기 위해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 짐 상당수가 아직 그 집에 있어서 조만간 가지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내 혼수는 어쩌려고요? 그것까지 꿀꺽하시면 안 되죠. 시가로 계산해서 돈으로 돌려주세요. 웃기지도 않는 계집애가 어디서 돈으로 달라 말아야? 그래, 너희가 좀 거지같이 구는 집안이니까 돈 많은 내가 달라는 대로 주마. 그러면 앞으로 나한테나 우리 아들한테 영 끊는 거다. 그건 그렇고 집에 무슨 일 없어요? 형석 씨가 어머님께 무슨 말 안 하던가요? 시모는 영문을 몰라 하면서 저에게 막말을 퍼붓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전 알게 됐죠. 남편은 자기 어머니의 추악한 실체를 혼자만 가슴에 안고 묻어두려고 했던 겁니다. 전 남편에게 실망감이 컸어요. 그동안 파혼했다는 말은 시모에게서만 들었을 뿐 남편은 가타부타 말이 없었고 우린 별거 한 채 애매한 사이로 있었죠. 하지만 그런 진실을 마주하고도 얄궂은 가정의 평화를 지키겠다고 덮어버리는 남편은 제가 바라던 남자가 아님을 깨닫게 됐어요. 전 남편과 파혼하기로 결심하고 다음 일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백화점에서 목격했던 시모의 불륜남을 찾아가기 위해 시모와 노닥거리던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침 그 영감님이 혼자 문화센터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고 전 그분께 인사를 건넸죠. 안녕하세요, 영감님. 아가씨는 누구신가? 제 소개 드리자면 전 신진숙 여사님 며느리 되는 사람입니다.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러는데 잠시 저기 카페에서 말씀 좀 나누실까요? 갑작스러운 제 등장에 당황해하는 영감님을 모시고 카페에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영감님 아주 점잖고 학식 있어 보이는 분이 그러시면 곤란하죠.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우리 시어머님은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교수 남편도 있지, 아들 며느리 다 있는 유부녀라고요. 그런데 가정에 있는 여자를 꼬셔서 연애까지, 남사스러워라. 그건 사실이 아니야. 신여사는 5년 전에 남편을 상처한 과부라고 소개했다고. 자식도 없는 홀몸이라고 그러면서 내게 먼저 접근한 게 바로 그 여자야. 네? 뭐라고요? 이상하네. 우리 어머님 말씀하고 완전히 반대인데요? 아무래도 진실을 알기 위해서 어머님이랑 모두 같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시죠. 좋아. 내가 청렴한 공무원 생활만 30년 하고 퇴직한 사람인데 내 명예를 위해서라도 신여사에게 속아 넘어갔다는 걸 증명하고 말겠어. 그리고 전 시댁 주소를 영감님께 드리고 주말 저녁 6시에 집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아마도 그 영감님은 그 시간에 시댁으로 분명히 나올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자신을 속인 시모에 대한 배신감으로 이미 화가 잔뜩 나 있는 영감님을 봤으니 말이에요. 드디어 약속한 주말 저녁, 전 이 총극을 구경하기 위해 시댁 현관 앞 골목에 차를 주차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윽고 그 영감님이 입술을 앙 다문 채로 시댁 앞으로 찾아와 현관 벨을 눌렀죠. 신여사 나와! 과부라고 속이면서까지 날 꼬신 이 여우 같은 년! 이 놀라운 얘기에 집에 있던 시모는 물론 시부와 남편 모두 현관 앞에 나와 영감님과 마주했습니다. 시모는 영감님을 보며 사시나무 떨듯 하고선 어디론가 도망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전 그 앞을 막아서선 이 불륜 막장의 주연인 어머님이 여기에 계셔야죠 하고 붙잡아 뒀습니다. 당신이 누구길래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행패를 부리는 게요? 신여사람은 지금 내 아내 말하는 거요? 그렇소. 당신이 남편이 모양이구먼. 당신 안사람 관리 단디하쇼. 저 여자 나랑 영어회화 문화센터에서 만난 사이인데 먼저 내게 접근했소. 5년 전 남편을 잃은 자식도 없는 과부라고 하면서 말이오. 그래서 나도 아내를 10년 전 상처한 몸이라고 같이 연애를 해온 건데 유부녀였다니. 나도 공직생활 한 몸인데 저 여자 때문에 내 꼴이 이게 뭐란 말이오?
시부는 이 믿을 수 없는 얘기에 놀라서 시모를 바라봤죠. 아니요, 나 저런 영감탱이 알지도 못해요. 아유, 이건 모함이에요. 죄송하지만 제가 바로 그 증인이자 목격자입니다. 결혼 전 모 백화점 문화센터 앞에서 두 분 봤거든요. 누가 봐도 다정한 연인 관계셨고 시모는 저 영감님은 물론 문화센터에 다니는 모든 분들에게 자신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숨겼더군요. 영감님 말씀은 전적으로 사실입니다. 영감님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시모에게 복수하겠다며 행패까지 부리셔서 결국 경찰까지 부르고야 말았어요. 이 일로 시댁 사람들 모두 소문이 퍼져서 동네 체면이 말이 아니었죠. 그리고 남편은 하는 수 없이 자신이 알게 된 시모의 과거를 모두 자기 아버지에게 털어놓은 것 같더군요. 결국 시부는 시모에게 이혼하자고 했고 시모는 이혼할 수 없다며 버텼습니다. 모양 빠지게도 결국 시부는 법으로 황혼 이혼 소송을 시모에게 청구하고 말았죠. 뿐만 아니라 시모는 그날로 시댁에서 쫓겨났고 남편도 시모를 집으로 오지 못하게 비밀번호까지 바꿔버렸다고 해요. 시모에게 진절머리가 난 시부와 남편은 시모와 모든 연락과 왕래를 끊어버려서 시모는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네요. 말년에 외로운 기러기 신세가 된 시모는 허구한 날 밤이면 밤마다 술에 취해 제게 전화를 합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들어와서 화근이라고. 친정엄마부터 너까지 왜 내 꽃비단길 인생에 끼어들어서 망치고 난리야. 그땐 너한테만 안 들켰으면 내가 일이 되진 않았을걸. 저에게 원망이나 해대며 하소연을 늘어놓는 시모의 전화를 더 이상 받지 말고 차단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 자기 가족에게서 한순간에 외면당하고 만 게죠. 개판 5분 전인 시댁의 사건들이 잠잠해지고 나서 전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결혼식에 와주셨던 하객분들께 핸드폰 문자로 파혼 사실을 알려야 했어요. 귀한 시간을 내주셔 제 결혼식을 빛내주신 하객 여러분께 송구한 말씀드립니다. 제 결혼식은 아쉽지만 좋은 결말을 내지 못했어요. 배우자 집안에 묵인할 수 없는 비도덕적인 사실이 있었음을 뒤늦게 발견하고 조금이라도 젊은 나이에 서로 갈 길을 가기로 결정했으니까요. 보내주신 축의금은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즉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문자를 받으신 모든 분들은 파혼 소식을 안타까워하며 위로의 연락을 주셨어요. 축의금을 돌려받겠다고 계좌번호를 주신 분은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았죠. 또 전 시모에게 준 예단비와 혼수 비용을 돌려받고자 오랜만에 남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너 주변 분들에게 파혼 사실 다 알렸더라? 너무 성급한 거 아니니? 난 너에게 파혼하겠다고 말을 한 적이 없어. 우리 엄마만 그런 거지. 당장 파혼 취소하고 신혼집으로 돌아와. 내가 시모에게 아무 잘못 없이 내쫓기고 나서 2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당신은 단 한 번도 날 잡아준 적이 없어. 그런 사람을 남편으로서 평생 믿고 의지하라고? 당신 어머니한테 드린 예단비 1,000만 원과 혼수품 2,000만 원 총 3,000만 원을 내 계좌로 입금해주면 좋겠어. 내가 당신에게 할 얘긴 그것뿐이야. 그런 돈은 얼마든지 줄 수 있어. 하지만 이제 난 엄마와 절연했다고. 우리 사이에 장애물은 없으니까 이제 우리 같이 잘 살 수 있잖아. 있잖아. 난 그런 여자에게서 나온 당신이 이제 추하게 보여. 당신 집안은 겉으로만 번지르르 할 뿐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고 당신도 책임감 하나 없는 마마보이라는 걸 그 위기 상황에서 알게 됐지. 그냥 우리 깔끔하게 갈라서자. 그렇게 매몰차게 전 남편의 합갈 거절하고 전 파혼녀의 길을 택하게 된 거예요. 이제 저에겐 파혼녀라는 꼬리표가 생겨버렸습니다. 회사에서나 제 동창들, 친구들 사이에서 제 파혼 사연은 아주 유명해지고 말았죠. 가끔은 그 사실이 절 괴롭히고 있지만 그래도 그때 그런 집안에서 자란 남자와 갈라선 일을 후회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 파혼 소식에 괜히 마음 아파하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바로 우리 둘째 큰아버지께서 자신의 실수로 사돈댁과 불화가 생겨서 파혼까지 간 건 아니겠냐며 속상해 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죠. 전 아버지와 함께 큰아버지를 찾아뵙고 그 마음을 풀어드렸습니다. 다행히 큰아버지가 안도하신 모습을 보고야 아버지와 서울로 올라오면서 그랬어요. 아빠,
가끔은 그렇게 형석 씨와 헤어진 게 아쉬웠지만 오늘 전 느꼈어요. 진정한 가족이 많은 우리 집이 참 부잣집이라고요. 나 걱정해주고 위로해주는 분들이 이렇게나 많으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우리 딸이 안 좋은 일 겪더니 속이 다 여물었네. 그럼 너희 시댁 같은 집안 사람들이 가족으로 엮이지 않은 건 우리 조상신이 도왔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네 파혼 축하식을 올려야겠어. 아버지는 딸의 파혼으로 마음고생이 심하실 텐데 도리어 제 걱정에 이렇게 농담까지 하시는 거 있죠. 뒤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시모는 자신을 속이고 만난 영감에게 한동안 호되게 괴롭힘을 당하느라 고생했다고 해요. 그리고 원래 활동하던 모임에 시모의 실체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시부가 한 황혼 이혼 소송으로 시모의 사기 결혼이 인정되어 결국 두 분은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고 합니다. 이른이 다 된 연세에 호적 관계가 뭐 그리 중요하겠어요. 더 중요한 건 남편과 아들 온 가족이 시모와 절연했다는 사실이겠죠. 하지만 어디 집 하나 구해서 혼자 살면서도 시모는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새로 이사간 다른 지역에서 또 영감들을 꼬시고 다니다가 그 마누라에게 걸려서 아주 된통 당했다니 말이에요. 시모는 머리털이 죄에 뽑히고 심지어 집 앞 현관에 오물까지 투척당했다고 합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자기 집안 자랑에 돈 자랑에 그렇게나 거만 떨던 시모가 그런 일을 당했다니 상상만 해도 통쾌했어요. 아무리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된다 한들 그 인성과 됨됨이는 어디 가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 이번 일로 참 많은 것을 배웠어요. 사람은 조건이나 부유함보단 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사람을 제대로 보려면 그 집안 사람들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인생 선배로서 제 깨달음에 공감하시지요? 살다가 혹여 다시 결혼하게 된다면 이번엔 시댁 집안 식구 한 분 한 분 신중히 살피고 이상한 분이 계시면 바로 혼사 없고 차라리 혼자 살랍니다. 비혼은 안 된다고 하셨던 우리 부모님도 저와 같은 생각으로 파혼 이후에 결혼 강요가 일절 없어지셨고요. 제 사연을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은 중요한 혼사에서 저와 같은 일 당하지 마시고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행복한 결혼식과 출산 소식이 늘어나서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 현상을 겪지 말고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저도 열심히 좋은 사람 찾아서 결혼한다는 소식 생기면 또 이곳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제 사연 봐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